도피성 출국 논란 일으킨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호주로 향한 지 11일 만입니다. 이 대사의 귀국을 놓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총선 분위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와 경북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호남을 찾아 텃밭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봉 송화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귀국이 첫 번째 이슈가 됐는데 일단 귀국으로 인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은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 호주 대사의 임명과 출국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이었는데요. 사실 이 공수처에서 이 내용에 관해서 기소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관해서도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를 해제한 것과 동시에 이제 출국을 했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도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도 도피성이라는 그 앵커 멘트가 있었는데 도피성으로 보인다는 거죠. 일반 유권자들이 인식하시기에 도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정치 공세적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귀국한 것은 방산 관련 공관장 회의도 있고 또 한호 간의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안에 대응을 하면서 이미 귀국을 했기 때문에 도피 관련성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이 입증됐다. 그러니까 공은 이미 공수처로 넘어간 것이다.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예, 답은 이제 공수처와 민주당이 해야 된다. 답을 공수처와 민주당이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종섭 장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공수처가 이제 수사를 뭐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던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공수처는 수사를 시간에 맞춰 스케줄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에 있을 때 그 돈봉투 사건 때문에 들어오라고 계속 공격을 해야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수사를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수사를 한 시간이 언제냐면 8개월 지난 뒤에요. 그 중간에 아시는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 2번이나 검찰에 나 수사해달라, 조사해달라 요청했지만 당시에 검찰은 스케줄에 따라 하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장관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당시에도. 수사 스케줄이 있는 건데 뭐 와서 수사해달라고 수사하고 이러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관련된 모든 것들은 수사를 끝내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수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증거를 들이밀면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종섭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 그 압수물 강제 수사가 들어간 게 2달밖에 안 됐어요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그러면 압수물 분류도 해야 되고요.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이종섭 전 장관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차관, 법무관리관 그리고 이제 조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도 지금 수사 대상이에요. 거기서 왜 이걸 이종섭 장관이 지시를 해가지고 이 조사를 다시 하게 됐다고 한 논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중간 사이에 지금 나온 여러 가지 보도들을 보면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부분에 다 조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본인이 제출했다고 하는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 사건이 끝난 이후에 새로 만든 휴대전화를 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건 관련된 내용도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깡통 핸드폰 휴대전화를 제출한 거고 업무 수첩은 왜 폐기를 한 거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한 주변 수사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사람들, 연관된 사람들 불러서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다음에 이종섭 전 장관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케줄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이게 뭐 당장 들어와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종섭 장관이 지금 전 장관이 이번에 입국하신 것도 여러 가지 의혹을 낳고 있어요. 이 회의가 원래 계획된 회의였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고요. 지금 뭐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급조해서 만든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총선을 앞두고서 이종섭 호주 대사를 불러들여서 논란이 되고 있는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된 논란을 좀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야기 듣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는 사안의 본질과 내용이 전혀 다르죠. 이제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입국을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이제 더 많이 드러났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이종섭 전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시절에
그 작년 9월인가요? 민주당에서 이제 이미 고발이 들어갔었던 것이고 그 이후로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작년 12월에 이종섭 장관을 이제 대사로 임명한다라는 설이 돌자 급히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이고요. 출국 금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1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월과 2월에 두 차례 더 갱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국 금지를 했으면은 그에 걸맞는 무슨 수사 상황에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낸 거예요. 1월 달에 압수수색 한번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분이 지금 공직에 임명된 분인데 한없이 여기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3개월로 시한이 되어 있는 출국 금지 조처를 마냥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개인의 자유권 차원에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인권 탄압적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뭘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월에 압수수색을 했다면 그 압수물 분석을 한 연후에 실무진들을 조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좀 책임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종섭 그 호주 대사를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에 관한 절차가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요번에 들어와서 공관장 회의 끝날 때까지 뭐 한 달여 정도 머물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 사이에 아마 공수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뭐 심지어는 좀비 공수처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공수처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수처 처장, 차장 다 공석이고요. 제1부장이 그 처장 직무 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사직서를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사직서 수리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다시 들어와 가지고 본인 임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언제 압수물 분석해서 지금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공수처의 효용성에 관해서는 처음 그 발단이 됐을 때부터 여러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3년 동안 600여 원에 가까운 예산을 쓰고도 5번의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무의로 돌아갔고요. 3번 정도 기소를 했습니다만 1심, 2심에서 2건에 관해서는 무죄가 나왔고 한 건에 관해서만 1심에서 일부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수사 능력이 없는 공수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건 아니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12월부터 강제 수사가 들어가서 압수수색도 하고 관련된 사람 휴대전화도 지금 압수를 해서 그걸 분석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지금 2달밖에 안 됐다니까요. 강제 수사를 시작한 지가. 그러면 수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 압수된 자료들 분석하고 나서 시간 되면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전혀 수사를 안 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수사를 안 하고 한 번도 안 부르고 계속 연장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MBC에서 보도한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도요. 검찰도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연장해서 수사하는 과정에 출국 금지를 연장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업인들도 마찬가지. 이재용 전 삼성 회장도 예전에 그것 때문에 못 나가기도 했어요. 회의에 가지도 못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중요한 건 이종섭 지금 대사가 본인이 들어왔으니까 당장 나를 조사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스케줄에 맞춰서 수사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정점에 있는 이종섭 전 장관을 수사하려면 조사를 하려면 다른 관련된 모든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 질문도 하고 만약에 반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증거도 제시하면서 또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종섭 전 장관, 지금 호주 대사가 있는 동안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의문이에요. 다만 당장 조사하라고 압박을 하는 것 자체가 원래 법무부 장관을 하시고 또 검찰에서 있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실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팽팽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궁금한 게 여당 내부에서도 이종섭 대사가 온 거에 대해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거치는 좀 약간 입장이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많은 얘기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까 초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이제 도피라는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에 도피성이 아니냐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겠죠. 그게 민주당에서의 정치 공세가 어느 정도 먹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미 여론에 영향이 미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상당히 그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출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 총선에
이 후보하고 지금 후보로서 뛰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얹어서 이미 귀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한 조치, 뭐 예를 들면 해임이라던가 이런 것을 해서 뭐 민간인으로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일부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법적 하자가 있는 문제인가라는 그 본질적인 것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종섭 대사의 거치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저는 이건 뭐 국민의힘이 또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문제죠. 근데 저는 총선을 생각하고 국민의 여론을 생각한다면 본인이 사퇴를 하든 해임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원래부터 논란이 되고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을 대사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이 이렇게 화가 나는 게 사실은 최상병 순직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고 하는 논란이 있는 것이고 해병대 수사단에서 잘 수사해서 경찰에 넘긴 걸 갑자기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국방부 조사단에서 조사를 하고 그 당시 일사단장 그분을 이제 어떻게 제외하고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분을 대상자가 되는 이분을 대사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게 국민적 시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끌고 가면 총선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총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뛴들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아니면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관련된 논란이 이슈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분들이 저는 가장 바닥 민심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주민들을 만났을 때 저 얘기 나오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요청을 하는 거니까 대통령이 결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뭐 그건 대통령의 선택이니까 네. 안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뭐 후폭풍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감수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제 오늘 후보 등록 첫날 이제 양쪽의 대표들은 각각의 텃밭으로 갔어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경산을 방문했습니다. 아무래도 텃밭에 집토끼 이른바 집토끼를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뭐 수도권 충청 등 험지 위주로 그동안 이제 많이 그 일정을 잡았었는데 네. 이제는 내일까지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28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제 결전에 돌입한 만큼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TK를 찾아가서 지지층에 이제 더욱 호소하는 모습을 볼 것 같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이제 법무부 장관 임기 말미에 대구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왜 그 기차 시간까지 연기를 해가면서 시민들과 많이 만나고 뭐 사진도 찍고 네. 이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하기에도 아마 그때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결심을 했다고도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뭐 그런 내용들도 조금 들어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대구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이 국가적 위기마다 어떤 결정적 역할을 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찾아서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지지층에 좀 호소를 하고 여기에서 지지세를 결집을 해서 전국으로 바람몰이를 좀 이어가겠다 이런 심산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구 경북의 방문.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약간 밀리는 분위기로 느껴지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럼 뭔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구 TK 지역이 아무래도 보수의 심장이고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그 기운을 받아 전국적으로 이 분위기를 확산시키려는 시도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구를 방문해서 거기에 이제 뭐 결집하는 결집의 모습도 보여주고 또 거기서 응원의 목소리가 커진다고 하는 부분들을 언론에 많이 공개를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전국의 지지율 확산을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텃밭인 TK를 찾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뭐 야당 쪽에서는 이제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공격의 타켓을 좀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이 여당 입장에서는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의 과거 논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 여성 의원들도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 정봉주 전 후보가 소위 그 막말 등으로 인해서 낙마를 하고 난 다음에 박용진 의원만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25%의 가산점까지 줘가면서 민주당에서 이 후보 하게 한 분이 조수진 변호사라는 분인데 이분의 행적이라는 것이 지금 까면 깔수록 양파처럼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민변 사무총장을 지냈고 그리고 노무현 재단 이사라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본인을 소개하기에도 자칭 인권 변호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의 행태라고 하는 것이 그 성폭행 가해자를 전담으로 변호한 것이 아닌가
않나라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의 행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그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변호인의 경우에는 어떤 악한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변호해야 될 임무가 있음에는 분명하나 하지만 이분이 보인 행태를 보면은요 동창생 집단 강간 사건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주치관경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변호를 했었고 또 집단 강간이라고 하면은 일반 강간에 비해서 굉장히 중한 혐의로 이해가 되는데 뭐 순차적으로 가해를 저질렀다고 해서 집단적 강간이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이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여아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지속적인 성폭행 기간 동안 그 가족들과 그 여아가 느꼈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안타깝게도 이제 성병이 아마 감염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변호인의 입장에서 그 가해자의 범주에 그 피해자의 아버지까지를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 얘기를 듣고 변호인으로서 너무나 놀랬다는 지금 이야기를 언론에다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보면은 이게 과연 인권 변호사가 맞나라는 의구심을 들게 할 정도고 성착취물 사건에 대해서도 본인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다라고 해서 본인 블로그에 마치 홍보하는 듯한 글을 게시하는 등 이분의 행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인권 변호사의 면면이 맞는가라는 것이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녹색정의당에서 오늘 논평을 냈습니다. 피해자의 눈물을 밟고 일어선 반인권 변호사다. 이런 아주 강한 논평을 내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분을 공직 후보자로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내세울 수가 있으며 시민단체, 인권단체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도 재검토는 없다라는 아주 오만한 행태를 지금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권자 여러분들이 심판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논이 안 나신다고 하더라고요. 재논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만 바로잡고 가면 아까 말씀하신 25% 가산점을 그냥 준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민주당이 원래 누리 신인한테 25% 가산점 있는 겁니다. 그 말씀드리고 조수진 변호사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김현주 평론가도 말씀하셨잖아요. 변호인이 조력하고 변호인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이렇게 규정을 나는 이 사건을 하고 이 사건을 하고 그건 본인의 선택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불법적인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2차 가해를 했거나 이랬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변호사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의자의 입장에서 어떤 변호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 변호인들이 일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런 이제 물론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조력의 어떤 그 혜택마저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변호사가 어떤 변호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변호했으니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제 공직에 나서는 사람이 이런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미안하고 사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이제 문제라고 보는 지점은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 본인이 이렇게 재판을 했고 이런 부분도 올린 부분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굳이 올릴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성범죄 변호를 했으니까 문제가 되고 공직자로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변호인을 하는 분들 중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공직에 나서질 않지만 이런 부분에 연관돼서 변호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또는 성폭행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대기업의 변호를 해서 정말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처벌을 감경해 주는 것도 그런 변호인들이 비판받아야 되는 거냐 하는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변호한 게 뭐냐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건 저는 그게 사퇴할 만큼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걸 블로그에 올려서 홍보하듯이 한 부분은 그분이 저는 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방금 2차 가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2차 가해적 요소가 많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드러난 것이 그 초등학교 4학년 여아의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의 경우에는요. 그 변호인의 말을 빌자면은
지금 그때 당시에 가해자의 변호인을 했던 조수진 변호사라는 분이 지금 출마한 이분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루 이틀 새 지금 굉장히 그 사건이 부각되지 않습니까? 2022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피해자 가족들의 경우에는 겨우겨우 그 진정시키고 다독이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면서 조수진 변호사가 지금 입후보를 하고 만약에 나와가지고 당선이라도 되게 될 시에는 이분이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자체로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인권단체나 여성 단체 등에서 강한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2차 가해가 변호사가 나와서 공직을 한다고 2차 가해 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2차 가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을 변호했던 사람이 공직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러면 조수진 변호사가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2차 가해라 함은 만약에 변호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뭐 문제를 일으키는 일을 했을 때 2차 가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이 변호를 했는데 이분이 국회의원이 돼서 언론에 나오면 그게 2차 가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요. 예를 들면 피해를 입힌 사람이 그런 행동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겠죠. 근데 변호한 사람이 변호의 업무를 하면서 있었던 일 때문에 그것이 뭐 어떤 형태로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불법적인 행동을 했던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에 의해서 병이 감염되었을 수 있는데 그 가해자 범위에 대해서 그 피해자의 부친까지도 포함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변호사 윤리에도 위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에 대해서도 이를 기각하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를 자칭으로 내세우는 분이 과연 이와 같은 변론, 아무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라는 데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변론 과정에서 재판부가 판단해서 그걸 기각을 했다면서요. 그럼 패소한 거잖아요. 근데 그건 변호사가 본인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결론이 나왔다면 본인이 패소한 걸 받아들이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분이 공직을 하는 것 자체가 네. 그거에 문제가 된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갈 길이 멀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화면을 한번 보시죠. 2주 전보다 소폭 하락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만 18세 이상 남녀 1,101명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이 잘하고 있다가 36%, 잘못하고 있다가 56%였고 다음으로 볼까요? 총선에서 누구한테 힘을 실어줄까에서 여당은 44%, 또 당정을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쪽은 49%가 있었다라는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민주당이 그간의 공천 내홍 국면에서 아무래도 지지세가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지금 이종섭, 황상무 이와 같은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것이 국민의힘의 여론을 잃게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즉석에서 받아들여졌고 즉각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종섭 장관도 귀국을 했고 또 황상무 전 수석에 대해서도 이미 그 사표가 수리가 된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전체적으로 정권 심판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힘을 얻으면서 이 소선거구제의 특성상 지역구별로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결코 국민의힘에게는 지금 쉬운 입장이 아니다.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지지율이 뭐 사실은 크게 뭐 어느 부분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뭐 황상무 전 수석 이제 전 수석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종섭 장관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이 일정 부분 작동을 해서 약간 반등세로 가다가 다시 이제 꺾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됐냐면 저는 이제 해결됐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좀 더 과감하게 이종섭 대사까지 해임을 시키고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의 상황으로 본다면 반등할 기회를 잡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정권 심판론이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서 강하게 지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대통령의 지지율은 좀 더 떨어지거나 정체 현상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전시킬 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건 대통령의 결단으로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00석 얘기가 요 며칠 좀 나옵니다. 근데 200석 얘기 나오니까 근데 좀 발언이 세다 생각되는 게 탄핵 얘기도 같이 나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 뭐 탄핵이라 한 건 제가 그냥 분석할 때는 네. 200석을 주시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일단 200석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가 뭐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이제 후보께서 본인이 그냥 판단해서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제 그냥 긍정적으로 얘기를 분석을 해보자면 탄핵할 수 있을 만큼의 의석 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저는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200석이라고 하는 부분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 조건상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닐 수 있겠지만 달성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괜히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느슨하게 만들면 안 된다. 선거는 항상 긴장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당이든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몇 석 이상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선거를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느슨해지거나 긴장감이 떨어지고 자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는 져요. 마지막까지 늘 항상 지고 있다는 마음으로 선거를 해야 될 텐데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200석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있죠. 전체 의석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제 개헌도 가능한 것이고 말씀하셨다시피 탄핵 소추도 가능하고 또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 제2 요구에 대해서도 3분의 2 이상이면은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굉장한 의석임에는 분명하죠. 그렇지만 이 200석을 지금 박지원 전 원장뿐만 아니라 여러 후보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곽상원 후보라든가 혹은 인천 쪽에 뭐 김교홍, 정일현 이런 후보들도 입만 열면 지금 200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오만함은 실패를 부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이 200석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탄핵이라는 걸 밑자락에 깔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 마지막 수단으로 쓰여져야 할 것인데 이것을 마치 총선에서의 구호처럼 쓰는 것이 맞는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은 남습니다. 네. 또 하나 이게 이제 김부겸 선대위원장 이제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각을 세워왔잖아요. 네, 노무현 그렇죠. 전 대통령과 아무래도 함께 일을 해보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좀 마음이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이슈가 좀 사그라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사용한 용어 자체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아무리 본인이 비판하고 싶더라도 그런 용어 사용은 저는 바꿔야 되고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정치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결이 다른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공천을 취소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사실 또 민주당 내에 있는 지금 인사들 중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시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졌던 분들도 있어요. 한미 FTA 관련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내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라크 파병 문제도 그렇고.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이제 아무 소리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또 한 번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국민의힘에 있었던 분들도 많이 공격하고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으로 상대 진영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자체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 다만 양문석 후보가 갖고 있는 이 거친 언어의 사용 이 문제는 이제 본인이 바꿔야 되고요. 본인도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논란이 된다고 봐요. 근데 이 문제를 계속 김부겸 지금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에서 키우게 되면 총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본인도 아마 그렇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것 같고 또 당내에서도 어느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슈가 이제 사그라드는 분위기가 되니까 아마도 총선의 어떤 결집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렇게 결정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일요일이었나요? 그 양문석 후보를 직접 면전해서 이거는 당신만 처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며칠 사이에 지금 입장이 바뀌신 겁니까? 지금 저 마주보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저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총선이 코앞이니까 공직 후보자의 자격이고 뭐고 다 묻고 가겠다. 이런 태도가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저 양문석 후보가 뭐 당선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원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뭐 최강욱 전 의원이나 김의겸 의원 등이 그 여러 말들로 인해서 국민께 얼마나 큰 실망과 여러 가지를 안겼습니까? 저는 그보다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으리라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일정도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구와 경북을 갔다면 오늘은 5.18 민주묘지
또 텃밭 간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광주에 갔고요. 지지층 결집을 해서 갔다고 보여주고 그러면서 쭉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광주 지역, 호남 지역, 그다음에 충청 가서 논산까지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밑에서부터 출발해서 위로 쭉 올라오면서 지지를 계속 요청하는 그런 집회를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광주라고 하는 곳이 갖고 있는 상징은 뭐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대구를 갔지만 아무래도 민주당의 텃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화의 성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결기를 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내일까지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 시점을 잡아서 총선의 출발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 출발해서 앞으로 서울로 쭉 올라오면서 세를 결집하는 그런 모습의 계기를 삼기 위해서 광주를 방문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문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반역 집단을 심판해달라, 5.18 가해자의 후신이다 이런 지금 말들을 쏟아내고 계신데 선거라는 것이 과열되다 보면 센 말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발언이 적절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머리에 관한 비속어를 쓰시면서 뭐 깨진다 이런 표현도 하곤 하셨는데 이게 뭐 아무리 선거 운동이라고 하고 유세라고 하더라도 금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천안함 자폭설 등을 주장하는 또 많은 후보들이 또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 설화를 내몬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도 감안해서 발언의 수위를 적절히 조화롭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비가 엇갈린다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조국혁신당은 제3지대로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을 빼고 힘이 빠진 제3지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한번 지지도를 보시죠. 정당 지지도를 보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의미 있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 조국 새로운 미래나 개혁신당은 2%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당의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 이런 건 어디에 있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3지대의 정체성은 아닙니다만 마치 제3지대와 같은 역할, 대안으로서의 역할이 지금 어느 정도 부과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 혁신당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인 제3지대에서는 저 부는 바람이 우리한테 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라는 생각을 아마 간절히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여러 내홍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가장 관건은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너무 미미하게 나오다 보니까 뭐 비례대표 선정 등에 있어서도 갈등 요소만 자꾸 부각이 되는 거죠. 파이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거를 나눌 수가 없는 형편이 지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내홍 양상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조절해 나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는 이유는 선명하게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호가 간단하게 두 가지예요. 3년은 너무 길다. 그러니까 임기 3년 남아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조기에 종식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 두 가지라고 저는 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이나 아니면 새로운 미래나 뭐 정치인 거기 둘이 가 있는 다 전직 대표들이세요. 무게감으로 보면 그리고 현역 의원들 중에 민주당 탈당해서 거기 가셔서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것은 현재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이에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키워드고 프레임인데 그걸 제대로 반영을 못하니까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이 뭐 다른 걸 잘해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국민적 어떤 그 간절함을 잘 반영해서 그걸 선거운동에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저렇게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